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최근 시장의 화두는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연일 고점을 달리지만 그 열기가 식지 않는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시장에서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소부장 관련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주에 대한 장단기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 어렵기도 하지만 또 시운 장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시장에 있어서 저는 오랫동안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경제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장에서 어떠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아주 쉽게 또 재미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해주신 만큼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글로벌 대장주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고점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선 조금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 이상 정도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한 상황인데요. 네네. 엔비디아부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당분간 박스죠. 박스권이요? 네. 앞서서 우리 백선의 아나운서께서 엔비디아 고점 갱신하면서 계속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를 보게 되면 2월 22일 날 실적 발표 있었고요. 네. 3월에 950불 수준에서 고점을 두 번 찍어주고 최근 900불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 또한 삼성전자 85,000원 고점 찍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19만 원 고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고점을 갱신하고 그 상승이 계속 진행 중인 종목은 한두 종목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현재 박스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더 상황을 판단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시점을 잡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월 22일에 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가의 흐름을 판단할 때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돌파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 내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분기 단위로 말씀을 드릴 때 70억 불, 130억 불, 180억 불, 220억 불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같은 경우에 2월 22일 같은 경우는 220억 불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치는 200억 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기대치 수준으로 판단했던 200억 불보다도 무려 10% 이상의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향한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와 이제 최근에 그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수치를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장착률이 17%에서 20% 정도 수준입니다. 25년까지 30%고요. 2030년까지 100% AI 반도체로 장착 전환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최근 내에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AI 수요를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데 급한 수준에서의 칩 교체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올해까지 해서 17% 장착률이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25년까지 30%라고 말씀드렸죠. 2년이나 시간차가 있는데도 17%에 30%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AI 칩 자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칩 하나에 대략 한 4만 불 정도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에 이 칩이 작게는 수백 장, 많게는 수천 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조 단위의 그 교체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등등등 회사들이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지금 AI 시장이 초기 시장이거든요.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시장에서 데이터 연산 능력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장착률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월 22일에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실적치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이제 높아졌어요. 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치가 나오기보다는 예상 수준에서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주가 또한 5월 22일까지는 박스내에서 움직이겠죠. 대략 가격으로 본다면 900불에서 750불 사이에서 네.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예상되는 실적치는 예상 부합 네. 정도의 네.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에서 최근에 950불, 970불을 돌파하면서 1000불 이상의 가격이 되기보다는 네. 좀 시간을 두고 횡보 내지는 조정과 상승의 네.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주들 전반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셨어요. 고점을 찍은 이후에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에는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뭐 횡보하거나 그 안에서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선 칩 교체 수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니까 이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사실 연준 이제 선물 시장에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예상하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고요. 연 3회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의구심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나왔던 CPI 결과에 대해서도 봤을 때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위축되는 부분이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영향은 크게 없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CPI도 이제 발표됐고 CPI에 대해서 이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네. CPI는 최근에 한 4개월 동안 3% 수준에 3.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네. CPI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기준으로 해서 그 숫자를 우리가 만들어내거든요. 네. 분모 분자로 해서. 그런데 1년 전 CPI 수준에서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하락하다가 급격하게 4월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CPI는 예상치보다 높은 CPI 3.5%가 발표됐지만 다음 달 CPI는 조금 안정된 수준에서의 CPI가 발표될 거예요. 네. 그리고 5월에는 조금 높은 수준. 그러니까 네. 지금 물가 수준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려하고 있는 뭐 4% 수준으로 간다든가 네. 4% 이상의 수준으로 물가 수준이 올라가기보다는 3에서 4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과민한 반응이에요. 네. 금리도 4.5%까지 네. 상승을 했고요.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중요한 것은 그 달러엔 엔화가 153회까지 네. 올라갔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국내 원달러도 여기에 대해서 한 10원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금융시장에 좀 불안감을 네. 조장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딱 놓고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네. 우리 앵커는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이 좋아질까요? 꼭 좋아지는 요소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물론 현재 기준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일부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경기를 살려보려는 취지에서 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여기에 대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 미국 시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동결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금리를 인상했던 시점이 지난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하고 이후에 이제 유동성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네. 2009년 전후로 해서 14개월 동안 동결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쭉 넘겨서 2018년도 수준에서 금리가 2.5%까지 올라가는 기간에서 또 한 9개월 정도 동결 기간이 있었어요. 네. 이때 주식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14개월, 9개월 동안에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35%, 40% 상승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금리가 실제적으로 인하되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시장은 동결 기간에서 오히려 시장은 좋았다라는 점들을 네.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연준에서는 네. 립 서비스와 금리를 가지고 시장에 속도 조절을 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이 다소 과열권과 같은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제동을 거는 연준 의원과 파월 의장의 립서비스 차원에서의 금리를 6월이다, 9월이다 또는 올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네. 립서비스 차원에서 시장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의 메시지들이 시장을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에서의 그 발언들이 아니고 완급 조절용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린 CPI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상승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준 위원들과 파월 의장의 발언 또한 립 서비스 차원에서의 시장에 제동을 거는 네. 과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에서의 메시지라고 판단이 되고 네.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이번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 또 간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어제 그제 최근 상황 하에서 외환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다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에서 보통 평가하는 비정상적 시장에서의 흐름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했고 통화 완화 정책을 전환한다라고 메시지를 기시다 총재가 우에다 총재가 네.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상황과는 반대로 올라가요. 보통 엔화가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기존 스탠스와 변경된 취지에서의 그 외환 시장에서의 통제 네.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엔화는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세로 전환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최근 상승으로 그러니까 약세로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건 우리가 통상 금융시장을 판단할 때 휩소 장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 장세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수준에서 주변 환경과 연동돼서 일반적 수준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투기적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상한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더러 나타납니다. 네. 이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과 반대로 가면서 재발락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해서 달러 엔이 지금 153엔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꺾임이 나올 때가 주식을 들어갈 진입입니다. 여기는 기관 투자자의 동향과 관련돼 있거든요. 좀 길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가요. 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했다 조정받고 상승했다 조정받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이거는 외국인만 사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1분기 내에 외국인 투자자 16조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거든요. 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살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2,700개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 한 10개, 20개 종목만 삽니다. 네. 그래서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상승 종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한 800개 종목에서 한 200개만 올라가요. 수익률이 안 납니다. 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좋아요. 뉴스에서는 장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내 계좌 보면 종목은 안 좋은 거. 그렇죠. 내 계좌를 보면 별로 안 좋아요. 네. 이런 장은 재미가 없는 장입니다. 실제로 내 계좌에 수익이 나고 진짜 지수는 많이 안 올라가지만 전체 상승 종목 600개, 700개 뭐 이렇게 올라가는 네. 장은 기관이 사는 장이에요. 기관 투자자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펀드를 네. 운영하면서 펀드 바스켓 내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중대형주를 사거든요. 큰 네. 대형주가 아니고 중형주나 소형주 내에 있는 그 우량주들을 보통 포트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관이 들어올 때는 전체 스펙트럼이 넓게 종목 간의 매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체 종목의 상승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상승폭도 크고요. 그래서 기관이 사는 장은 수익률이 좋습니다. 아, 외국인이 사는 장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은 아니었네요. 지수의 장이라고 보통 네. 얘기합니다. 지수만 좋은 장입니다. 삼성전자만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장은 이렇게 편중된 흐름에서의 종목 간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로이고요. 기관이 살 때 우리의 계좌에 진짜 수익이 나는 장입니다. 그러면 네. 기관이 언제 사는지를 봐야겠네요. 판단하면 되겠죠. 네. 보는 게 아니고 판단하면 돼. 미리 예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대표님? 앞서 제가 힌트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기관이 사는 흐름에서의 상황은 기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장 판단 기준이 환율입니다. 환율.
기관 투자자들이 네.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네.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도 올라가고 있지만 네. 원달러의 방향성을 자극하는 요인은 달러 N입니다. N.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N의 방향성을 보고 기관이 언제쯤 시장에 들어올지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엔화의 흐름을 보면서 기관이 언제 들어올지 예측을 해보고 거기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가야 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중국, 일본은 네. 동조화 현상을 보여줍니다. 외환시장 내에서의 네. 동일한 흐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최근 약세로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화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관이 살 수 없는 이유는 딱 그렇습니다. 기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운용하는 네. 저도 큰 펀드들을 운용해봤지만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내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해외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중을 뭐 같을 수도 있고 일정 비율로 다르게 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비교 평가 기준으로 판단할 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네. 해외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기관은 기계적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자산을 매각을 해서 해외 자산에 애드업을 하게 됩니다. 가는 쪽에 계속 빠지는 때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은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의 물량을 계속 실게 돼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국내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 자산을 사게 돼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그래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외국인은 사는 반면에. 이게 다르죠. 네. 그래서 기관이 사는 시점이 시장이 좋은 시장이고 기관이 사는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움직임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원달러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엔화의 움직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엔화는 비정상적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153엔, 154엔까지 올라갔지만 네. 일정 수준,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이라고 하나 155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휩소 장세의 속임수 흐름에서의 투기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150엔 정도를 찍고 꺾일 때 네. 이때 1차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51엔 이하로 내려갈 때 네. 이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전략적 매수를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기관은 자연스럽게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주 기계적으로 시장에 매수로 진입될 겁니다. 네. 그럼 시장은 좋아지죠. 수익률은 늘어나죠. 네. 그래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시장을 판단하고 오늘 외국인이 얼마를 샀고 지수가 얼마이고 삼성전자 얼마 올라갔고 이런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시장을 좀 읽어가면서 내가 대응을 하게 되면 주식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딱딱딱딱딱 해서 어느 시점에 주식을 사고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모르는 초행길에 어두운 길을 갈 때 네.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네. 주식 투자 똑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네. 거고요. 이런 시장 구조적인 흐름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네. 오늘 좀 빠졌지만 내일은 올라갈 거야. 또는 오늘 빠졌고 내일 빠지지만 모레는 올라갈 거야.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 아주 키포인트는 기관이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시점에 대한 전환 지점은 환율의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환율의 시장은 N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엔비디아든 금리 인하든 네. 이거는 주변 요소입니다. 주변 요소이고 네. 전략적인 시장의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할 때는 이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금리 정책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들인다라는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 현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시점을 먼저 판단을 해보고 주식시장에 진입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시면서 환율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엔화의 추이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또 한번 엔비디아 이야기를 살짝 더 넘어가서요. 인텔이 이제 새로운 AI 전용 칩을 개발했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AI 전용 칩 시장을 지금 8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패권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연하죠. 80%가 아니고 거의 90% 네. 육박하는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분기당 200억 불 이상 발현시키고 네. 있는데요. 저는 앞서서 이제 그 AI 시장과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 내용을 판단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과도기적 측면에서의 조정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서 그 출시한 그 시리즈 2 가격도 일단 고가입니다. AMD에서 출시한
MIX 같은 경우에는 MI 300 같은 경우는 이보다 가격이 한 3분의 1 가격 되거든요. 네.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선도 기업이 있고요.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후발주자들은 선도 기업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형태의 상품들을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애플과 삼성 폰이 있지만 물론 애플을 선호하긴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기능적인 측면을 판단할 때 삼성폰을 많이 쓰는 이유들이 각각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서 데이터 센터에 AI 칩을 장착하는 비중이 이제 급한 불은 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시간을 두고 30%, 35%, 40%까지 장착률을 증가시켜 갈 때 우리가 이제 가성비를 따져 보겠죠. 네. 가격 대비 성능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그 기존의 그 제품군에 대한 그 시장 수요가 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도 네. 전제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가져야 될 겁니다. 네, 엔비디아 사실 패권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지금 5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네.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역시도 이제 다시 또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뭐 11만 원까지 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출입 지표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10만 전자의 꿈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간을 두고 가능은 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판단해 네. 읽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네. 시가총액 한 16% 정도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지수도 올라가야 됩니다. 네, 지수랑 좀 연동이 되는 종목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크죠.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주가 흐름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관여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삼성전자가 꼭 같이 빠집니다. 지수가 빠질 때는 삼성전자가 빠져서 지수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지수가 빠질 때는 삼성전자가 빠집니다. 음. 동조화 현상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지수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차별화성,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지수가 시차를 달리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됩니다. 삼성전자 보통은 먼저 갑니다. 네. 지수적 측면에서. 그리고 지수가 따라갑니다. 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장이 상승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패턴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면서 어느 수준까지 지수가 올라올지를 미리 마킹해 줍니다. 지금 삼성전자 85,000원 수준에 왔다 갔다 하죠. 네. 삼성전자 85,000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의 대략 몇 포인트일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가 85,000원이면 2,700 정도일까요? 3,000포인트입니다. 3,000포인트.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네. 10만 원이 가고 11만 원이 갈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물론 삼성전자가 100원이 오르면 네. 지수가 0.8포인트 상승을 합니다. 이게 네. 시가총액 16%, 17%이기 때문에 이 네. 그 수치에 등치시켜서 네. 지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3,000포인트의 수준에 상응하는 85,000원까지 왔는데 네. 지수는 2,700포인트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을 유추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들은 네. 현재 지수상으로 2,500포인트, 2,400포인트 또는 그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시장의 앞으로 전망치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네. 삼성전자는 이미 3,000포인트 수준까지의 그 가격차가 진행되어서 와 있어요. 네. 그러면 아직 2,400포인트, 2,5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LG전솔루션의 시총 3, 4, 5, 네. 뭐 네이버, 카카오 등등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종목 간의 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현 지수 대비에 대해서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어차피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움직이겠지만 상승할 겁니다. 네. 지수는 올 한 해에 있어서 지수는 상승한다고 보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시장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11만 원을 간다는 목표점으로의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삼성전자는 먼저 우리가 등산하면서 산 중턱까지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일행들이 따라가야지 않습니까? 중턱까지. 그리고 네. 중턱에서 다시 정상을 도전하는 산행을 같이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종목을 찾을 때 삼성전자가 11만 원 가야 된다는 목표점을 두고 삼성전자에 베팅하는 것보다 네.
삼성전자 11만 원 하는 거는 3,600포인트 어. 언저리가 될 겁니다. 네. 대략 계산을 해보진 않지만 3,500, 3,600 이 정도 될 겁니다. 네. 삼성에 대한 이 기준점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종목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3,000포인트 수준에서의 삼성전자 현재의 가격이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아직 2,400, 2,500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키 맞추기 많이 어, 하는 내용들이 네.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들이 올라가면 종목 키 맞추기다. 시장 순환매다. 뭐 이런 얘기들로 시장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이슈이긴 하지만 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서 6, 7개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난해 여름 정도로 가게 되면 네. 2차 전지 포모였지 않습니까? 네. 이때 반도체는 어땠나요? 불과 6개월 전 소외되어 있었죠. 완전 네. 소외죠. 반도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주식을 하는지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주식창을 끄고 싶고 그랬죠. 그렇죠. 네. 불과 6개월 전입니다. 네. 지금은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반도체 답답하죠. 완전히 정반대의 네.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음. 시장은 항상 상황마다의 변화가 네. 진행이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때 그 종목에 대한 흐름들은 뭐 하락하거나 정체받거나 조정받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주변에 있었던 관심이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주가 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나는 반도체가 계좌에 없어.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언론에서 뉴스에서 매일 시황에서 반도체 얘기만 하는데 어떤 반도체 종목을 사야 할까라는 고민보다는 저는 그 아랫단에 있는 네. 산행에서 중턱에 올라간 삼성전자보다는 아직 아래 출발점에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투자 대상 종목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죠.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네. 맥락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죠. 네. 좀 더 한 발 더 나가면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LG전자 같은 종목들, 네. 그리고 조금 더 시차를 두고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 산행에 있어서 이제 이제 출입구 쪽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차피 수익을 내기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빠르게 멀리 지금부터 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 뭐 11만 원 간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8만 5천 원 수준이 지수를 살펴본다면 3,000선 수준까지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 지수를 봤을 때 2,500에서 2,600포인트 선에 있는 종목을 먼저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면요. 네. 사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서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도 있을 테고요. 또 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블록딜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런 요인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확하게 그 상속세와 관련된 삼성전자 매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블록딜 이슈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하나. 네. 상속세죠. 네. 상속세인데 12조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블록딜과 관련된 삼성전자 주식 매각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이제 핫한 이슈이긴 한데 이거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연동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현재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일본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진화했는지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년여 동안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에 대해서 독려하고 지원책을 발표를 했어요. 세 번째는 규제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 기업 동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동료 프로그램들이 5월 정도에 나온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동참을 한 기업들은 법인세를 인하해주겠다. 네. 개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가장 고민거리라고 한다면 그 승계에 대한 부담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주사들이 그 저 PBR 종목으로 분류가 된 것이 네. 그 승계를 하기 위해서 회사 입장, 오너 입장, 그 기업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네. 그 지주사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지향합니다. 네. 왜 지주사의 종목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승계할 때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주가를 눌러놨던 이유가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었던 상황에서의 흐름들이었고요. 네. 일본도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일본에서도 이 회사법을 2번을 고쳐가지고 일본은 상속세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네. 55%고요. 우리나라는 50%인데 주식으로 받을 경우에는 60%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12조, 20조인데도 받은 게 20조인데 12조를 세금으로 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거를 개정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유연성을 적용을 했냐면 우리나라도 연부연납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납부를 하고 있죠. 네. 이거를 기한에 관계없이 이제 장기간, 그러니까 거의 무기한적으로 나눠서 내게끔 상법을 개정해서 회사법이죠. 일본은 회사법을 개정해서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5월에 이 기업 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상법을 개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그 블락딜 관련해서 그 이슈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이외의 나머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승계와 관련돼서 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가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이미 상속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블락딜을 통해서 시장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외의 기업들은 승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 네.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 주가 상승 요인들에 대한 뭐 신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해 승계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승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네. 굳이 주가를 눌러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주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블락딜 관련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의하신 게 두 뭐였죠? 번째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게 되면 외국인이 이탈할 가능성이 사실 있는데 오늘만 봐도 사실 외국계 창구에서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를 네. 차지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탈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은 또 어떻게 갈리게 될까요? 이탈이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상하죠. 왜냐하면 환율은 1330원에서 1360원까지 무려 30원이나 올라왔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는 1, 2, 3월에서 16조를 샀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대표님. 간단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 21년, 22년까지 해서 3개년 동안 63조를 팔았어요. 네. 25, 26, 15조. 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63조, 62조를 팔았고요. 네. 지난해 연말부터 15조, 16조, 31조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매수한 이유는 뭐냐면 거시적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네.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올해 OECD와 IMF가 어떤 그 경제 전망치에 대한 발표를 했냐면 올해 글로벌리 경제 성장은 신흥국 중심의 경제 성장, 네. 생산 위주의 경제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네. 지난해까지는 선진국 중심이었거든요. 미국, 유럽, 일본 중심의 선진국 경제 성장. 이건 소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만 좋아요. 그런데 올해는 글로벌 경기가 3.1% 성장하는데 신흥국 중심이에요. 인도, 중국, 한국. 네. 한국은 2.2% 경제 성장이 나타난답니다. 네. 지난해 1.4%였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딱 이렇게 판단하죠. 내가 글로벌리 그 헤지펀드 총괄 책임자입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국가별로 나누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성장, 신흥국의 경제 성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이나 원래의 경제 수준의 상황으로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20년, 21년, 22년에 63조 매도했다라고 했죠. 네. 최근에 31조 매수했다라고 했죠. 네. 60조 이상의 네. 매도를 했으면 지금 30조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 네. 상응하는 금액을 포트를 채워야 되겠죠. 전체적인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환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보다는 네. 포트를 채우는 게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목적에 네. 대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외국인이 왜 전략적으로 올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환율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는 게 좀 어렵고 난해하고 하는데요. 주식을 투자하고 주식에서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네.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금융시장은 자금과 통화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어려워도 금리와 환율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네. 주식 투자 방향이 잘 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전체 판을 딱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얼개를 짜고 얼개에 대해서 내가 투자 시점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다시 돌아와서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지 올해 그것도 20조에 30조 정도. 네.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한국 주식에 대한 매도된 자금에 네. 대한 만큼의 매수를 하겠다는 게 첫 번째 외국인의 매수에 대한 근거로서의 판단 기준이고요. 네. 두 번째 금리 환율 얘기를 조금만 쉽게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게 되면 양적 긴축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달러를 찍어낸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지만 아무 근거나 대책 없이 찍어내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네. 채권을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에 미 연준은 4,500조에 대한 시장 유동성 공급을 했죠. 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4,500조에 대한 달러를 찍어냈으면 4,500조에 대한 상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대차대표를 맞춘다는 겁니다. 항상 그 연준 회의에 보면 대차대조표를 맞춘다고 하죠. 네.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이 이후에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달러를 발행했다가 채권을 매각하면서 달러를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네. 이 과정이 양적 긴축, 양적 완화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라는 내용에서의 네.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난해 그 이전,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각 국가나 기관들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고 긴축을 종료한다는 것은 네. 매각이 종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찍어넣었던 만큼의 4,500조에 대한 유동성을 거의 다 회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할 때 네. 높은 금리와 달러 강세 기조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이익이니까. 최초에 발행할 때는 낮은 금리와 달러 약세일 때 발행을 하는 것이고 네. 다시 회수할 때는 높은 금리와 달러 강세입니다. 그러면 달러를 긴축을 다 했으면 달러를 다 걷어들였으면 네. 달러가 굳이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경제의 달러 강세가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달러의 기조는 이제 약세로 전환하는 시차를 두고 전환하는 흐름에 딱 기준점에 와 있어요. 네.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하는 강세입니다. 네. 원하는 강세는 뭐냐면 원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간을 두고. 그러면 원 달러는 기조적으로 올 한 해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단 네. 지금 상승하고 있는 휩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엔화와 연동된 흐름에서 일시적인 휩소, 속임수에서의 상승인 겁니다. 네. 길게 보면 하락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고 삼성전자 주가가 좋아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네. 왜? 삼성전자 말고도 살 주식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네. 근데 어떤 목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뭐 20조, 30조, 50조씩 매수를 네. 하냐면 환율의 방향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400원의 환율에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네. 들어왔을 때 네. 달러 약세로 전환되고 이게 1,100원. 우리나라 평균 20년 동안의 평균 환율이 1,150원입니다. 평균 환율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네. 1,400원에서 1,100원으로 가면 거의 15% 20% 수익이 나거든요. 환율 외환 시장에서만 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몇 프로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자산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몇십 조씩 운영하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외환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달러 약세 현상,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에 진행이 되었다 약세로에 진행되는 추세적 방향성을 봤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한국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올해 1월, 2월, 3월에 대만 주식에 대해 13조 매수를 했습니다. 네. 한국 주식 16조 매수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2월부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일본 시장은 3조 매수했습니다. 딱 3조.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신흥국 중심의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환차익을 얻기 위한 해외 자산의 네. 이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는 첫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비중 조절을 하는 관점에서 기존 비중으로 회귀하는 과정. 네. 두 번째는 환율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 네. 그래서 올 한 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20조에서 많게는 30조까지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 자, 그리고 미국에서 보조금 이슈도 있잖아요. 삼성전자에는요. 반도체? 예,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60억에서 한 70억 달러 정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인텔과 TSMC에 이어서는 좀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규모로 받을 걸로 예상하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네. 뭐 좋아하는 면들도 많아요. 네. 뭐 영화도 좋아하고 뭐 많이 좋아하는데 네. 투자 관점에서 그렇게 크게 미국과의 관계된 부분에 유쾌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긴 줘요. 네. 얼마를 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음. 뭐 상당 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죠. 근데 네. 보조금을 주면서 락을 걸어놓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음. 세 가지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만불, 네. 우리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1억 원 이상의 장비를 들어가거나 수리하거나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아주 이게 그 독소 조항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해 뭐 1억 원의 예상 이익이 발생될 걸로 판단을 했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입니다. 근데 네. 시장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1억 5천만 원을 올해 이익치로 발현시켰어요. 네. 그러면 1억이 예상되는데 1억 5천의 수익을 냈으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독소 조항이거든요. 네. 전체 보조금을 받은 금액의 70% 수준까지는 이익 한계치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독소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조금을 받는 건 좋은 면도 있고 네. 미국에 투자해서 또 확장되는 건 좋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독소 조항이고 또 중국에 대해서 투자 제한 문제도 네. 좀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철폐가 되고 완화가 되고 네.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에서의 네.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중국과 이제 미국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부딪히는 관계에서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중국 경기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PMI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구매 관리 지수가 중국이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굉장히 그 서프라이징이었어요. 우리가 중국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지만 네. 이번에 나온 데이터는 생산과 판매 지수가 굉장히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기존에 이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내용의 데이터가 발현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3월에 중국에서 양회가 있었어요. 네. 뭐 특별하게 시장에 부양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양회 이후에 발표된 내용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중국에서 특별 채권이라고 그래서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80조 정도 되는 돈을 네. 이제 특별 채권으로 발행해서 이 돈을 어디다 쓰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직접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풀지 않았어요. 그냥 정책적으로 완화된 거 또는 규제 뭐 이런 것들만 풀어주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시장에 직접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시키는 건 지금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나 몇몇의 통신사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중국 시장에 투자 관점으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인도 네. 고평가 대비해서 중국에 대한 그 일부 저평가 수준으로 판단해서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맥락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에 힘겨루기로 계속 겨뤄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지 네.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하고 네. 하이닉스가 뭐 상승 20만 원 돌파하고 이 네.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금 얼마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에서는 어떤 점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세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요. 왜냐하면 네. 하이닉스 AI 이슈로 해서 12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한 50% 정도 올라왔나요? 네. 5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AI 이슈로.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 안정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해서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뭐 한 20, 30%또 네. 올라왔죠. 그러면
적절 수준에서의 주가가 뭐 목표 가격은 아니지만 네. 각 이슈에 대한 그 가격 반응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의 문제죠. 앞으로의 문제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85,000원이면 지수 3,000포인트 수준에서의 구간이다. 네. 그러면 3,000포인트까지 그 후발주자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내려가서 맞춰지진 않아요. 산 중턱에 왔는데 그 동반자들이 안 온다고 해서 내려가서 출발점에 그러진 다시 올라가진 않겠죠. 않습니다. 네. 여기서 그 도시락 까먹고 있고 네. 얘네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주가적 측면에서 하락보다는 등락입니다. 오르내림 네. 오르내림 과정이 진행됐죠. 하이닉스는 12만 원, 18만 원, 19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AI와 관련된 엔비디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정적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다 보다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를 빠졌을 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 삼성전자를 사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투자 관점, 현 네. 시점의 투자 관점을 보면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겠죠. 하이닉스는 빠지면 그때 유리하겠죠. 네. 이 관점으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럼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는 사실 이제 반도체주가 계속 관심 권역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앞서선 사실 이제 다른 이제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바라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반도체주 중에서 그래도 담아보고 싶다면 어떤 종목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죠. 나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꼭 담겠다. 무조건 하나 반도체 찍어줘라. 네. 다른 거 말고 네. 소부장 내에서만 찍어줘라. 이러면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재고요. 네. 소재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컴,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요. 네. 이유는 있습니다. 소부장의 주가를 보게 되면 장비주는 이제 AI 반도체 그 후공정 관련된 네. 종목들이겠죠. 최근에 한미 네. 반도체 비롯해서 장비는 소부장. 그러니까 장비는 그 AI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로의 주가 올라갔던 종목들이고요. 네. 부품은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가 있는데요. 그럼 소재주는 안 올라가서 그러한 거냐? 장비주는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냐? 아니죠. 네. 보시면 시간 되실 때 주말이나 아니면 오후 시간에 한번 소부장 종목의 한 3, 4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재주들은 네. 과거엔 일본과 그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한국 기술 독자적 그 개발과 관련해서 주가가 5배, 6배씩 올라갔어요. 이때는 소재주 아니었으면 주가 안 갔습니다. 장비주 안 갔어요. 네. 소재주만 갔습니다. 5배, 6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부품주가 또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부품주들이 또 네. 독자적으로 부품만 올라갔어요. 네. 5배, 6배 올라갔어요. 지난 연말부터 장비주, 후공정, AI 반도체 그 이슈가 발현되면서 장비주만 올라갔어요. 네. 이게 순환합니다. 다시 소재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가 다시 각광받을 시기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재에 대한 그 접근 메리트로 판단해 보게 되면 D램 가격이 회복되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감산을 통해서 반도체 경기가 주기 산업이기 때문에 회복되고 있고 뭐 등등등 반도체 산업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많은 예상들 하고 있죠. 동의합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면 첫 번째로 시가 그러니까 소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웨이퍼를 깎고 뭐 여기를 다듬고 뭐 이런 등등등 그 불화수소 같은 용액들로의 첫 번째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D램 생산량이 많아지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소재단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순환적 측면에서 소부장이 한번 순환했고요. 다시 리사이클돼서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 내에서 나는 꼭 요 내에서 주식을 관심을 갖고 사야 되겠다. 소재를 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꼭 보신다면 소재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반도체와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